저는 강남에서 가장 큰 저택의 가정부였습니다.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감시받는 곳이었죠. 그들은 몰랐어요. 바닥을 닦는 이 손이 사실 이 집 주인의 잃어버린 피라는 걸요. 모욕당하고 무시받으면서도 저는 침묵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진실이 모든 것을 뒤집을 날을, 그날엔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갈 테니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와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은하야, 오늘도 도서관 가니? 같은 방을 쓰는 수진 언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응, 오늘은 감정 조절 파트 복습해야 해서. 수진 언니는 말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그 손길이 좋아서 고개를 더 숙였다.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삶이었다. 나는 24살, 이름은 은하. 별처럼 빛나라는 뜻이라지만 내 인생엔 별빛보다 어둠이 더 많았다. 6살 때 어느 겨울밤 커다란 트렁크 하나 들고 보육원 앞에 버려진 게 전부였다. 이름도 생일도 가족도 모른다. 직원들이 내 목에 걸린 목걸이에 이연함다라고 새겨진 걸 보고 이름을 붙여줬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난 늘 조용한 아이였다. 말을 아끼고 감정을 감췄다. 그래야 덜 다쳤으니까. 은하야, 너 진짜 똑똑하다. 왜 대학 안 갔어? 장학금 떨어졌거든. 그리고 돈도 없었고. 사람들은 몰랐다. 내가 20살부터 아르바이트 2개씩 하며 보육원 후배들 간식비를 보내고 있다는 걸. 고졸이지만 책은 손에서 놓지 않았다. 심리학, 회계학, 법률 기초, 책에서 배운 것들이 언젠간 나를 지켜줄 무기가 될 거라 믿었다. 가끔 내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 넌 뭐가 되고 싶어? 난 웃으며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나를 잃지 않는 어른. 그게 전부였다. 대표님, 오늘 이사회 일정이 오전 10시부터입니다. 비서의 말에 장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싼 정장을 입고 고급 가죽 가방을 들었지만 그의 얼굴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장원그룹, 대한민국 최고 재벌 중 하나. 그 정점에 있는 남자, 장민혁 회장. 언론은 그를 강철 같은 남자, 무결점의 경영자라고 칭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그는 매일 밤 혼자서 조용히 아이 방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는 걸. 그 아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바쁜 날도 거기 다녀오십니까? 비서의 조심스런 질문에 장 회장은 대답 대신 차창 밖을 바라봤다. 오늘이 그의 생일이거든.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회장은 어김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아기용 담요, 분홍색 털모자, 그리고 이름이 새겨진 은목걸이 하나를 들고 보육원 근처를 배회했다.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아이를. 아니야.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그 애는 사라지지 않았을 거야. 장 회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죄책감. 그는 과거의 그날을 잊은 적 없었다. 냉정한 회장, 타협 없는 경영자. 하지만 그의 심장 한켠에는 그날 이후 멈춰버린 시계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사실 그는 가장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었다. 지연 여사님, 오늘 저녁은 프랑스 대사 부부와의 모임이 있습니다. 도도하게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던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 사람들, 아직도 와인을 입으로 마시나. 지루한 대화에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네. 장지연 장 회장의 아내. 세간엔 둘이 금슬 좋은 커플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녀는 장원이라는 성을 얻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했고 회장보다 먼저 회장의 마음을 읽는 여우 같은 여자였다. 지연아, 나 오늘 잠깐만 늦을 것 같아. 남편의 메시지에 그녀는 핸드폰을 무심하게 내려놓았다. 이미 예전부터였다. 장 회장의 마음이 그녀에게 있지 않다는 건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에게서
이름과 권력만 얻으면 되는 일이었으니까. 저기 예전 사고로 잃어버린 아이 아직도 찾고 계세요? 오랜만에 들른 친정 언니의 말에 지연은 입꼬리를 올렸다. 찾으면 어쩌려고? 내 아들도 아닌데. 어차피 사라졌으면 사라진 대로 묻히는 게 편하지 않겠어? 지연의 눈빛엔 냉기보다 더 매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 애가 돌아온다면 내가 그렇게 쉽게 자리를 내줄 여자처럼 보여? 장지연은 자신이 가진 걸 절대 나누지 않는다. 특히 남의 핏줄 따위에게는 더더욱. 그녀의 세상에선 사랑보다 권력이 먼저였고 진심보다 이익이 중요했다. 그런 그녀 앞에 이제 곧 모든 것을 뒤흔들 존재가 나타나게 될 줄은 몰랐다. 지우 씨, 오늘 회의 안 들어가세요? 아, 귀찮아. 어차피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겠지. 장지우, 장원그룹 후계자, 차기 대표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남자였다. 모든 게 손안에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고급 외제차가 대기에 있었고 생일엔 항상 언론 기사에 이름이 실렸다. 그는 자신이 선택받은 인간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렇기에 노력도 예의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엄마, 그 여자의 이름이 뭐더라? 아, 그 가정부. 좀 없어 보여. 장지우는 리모컨을 던지듯 내려놓고 투덜거렸다. 내가 먹다 남은 와인 치우면서 고개도 안 드는 거 보니까 딱 답 나오잖아. 지연은 미소 지었다.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잠깐 일하다 말해야. 지우는 관심 없는 듯 스마트폰을 다시 집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그 가정부가 영어로 된 재무서를 조용히 읽고 있는 걸 봤다. 뭐야? 진짜 이해하고 있는 거야? 처음으로 시선이 멈췄다. 그녀는 눈빛이 달랐다. 어딘지 모르게 깊고 조용한데도 사람을 긴장시키는 그 느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별로야? 별로야? 그래도 뭔가 신경 쓰이네. 그는 모른다. 그녀가 그 집을 망가뜨릴 유일한 열쇠가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가장 많이 잃게 될 사람이 그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헤이, 운하 씨. 이번엔 청소도 잘하지만 말도 없고 성실하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장 여사님 댁이면 경력 쌓기엔 좋을 거예요. 인력소 사무장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 적고 조용한 성격이 처음으로 장점이 되는 순간이었다. 계약 기간은 3개월, 연장 여부는 집주인 측 결정에 따릅니다. 그렇게 나는 장씨 저택이라는 뉴스에서만 보던 집에 들어가게 됐다. 강남 한복판 대리석 대문과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마치 또 하나의 세계 같았다. 가정부 방은 지하 1층, 동선은 거실을 피해서 돌아서 움직이세요. 절대 주인들 앞에서는 말 걸지 마시고요. 첫날부터 경고 같았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다. 나는 늘 남들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존재해 왔으니까.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첫 대면이었다. 아름답지만 차가운 얼굴, 장지연 여사, 은하입니다. 그녀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다. 그 이름 참 순진하게 들리네. 착한 척만 안 하면 계약 연장될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나는 지하 방에서 혼자 불을 끄고 누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택 위쪽 가족이 사는 공간을 올려다보았다. 이 집 어딘가에 내 과거가 숨어 있는 걸까? 어둠 속에서도 내 손에 감긴 목걸이는 차갑지만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지하방 불을 끄고 나면 나는 늘 같은 루틴을 반복했다. 작은 보자기에 곱게 쌓인 그것. 내게 세상 단 하나뿐인 유산.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어 목걸이를 꺼냈다. 은색 체인. 그리고 손톱만한 펜던트 하나. 누렇게 바른 것 같지만 내겐 누구보다 반짝이는 보물이기도 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예전에 보육원 아이들 중 하나가 물었을 때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남겨준 거래. 내겐 기억이 없다. 어머니 얼굴도 목소리도 따뜻했던 품도. 하지만 이 목걸이 하나만은 항상 내 곁에 있었다. 그리고 펜던트 뒷면 조그마한 글씨 쟁EH.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중학교 때 우연히 영어 선생님이 알려줬다. 이니셜이네. 쟁 성이 장씨인가 봐.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장이라면 서울에 사는 재벌 집안, 장씨 가문. 혹시 나와 관계가 있을까?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이상했다. 어릴 적 내 얼굴을 유독 오래 들여다보던 어떤 중년 부인의 눈빛.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장 회장 댁. 그 집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의 얼굴. 나랑 닮았어. 나는 목걸이를 꼭 쥐었다. 확신은 없지만 이 집과 나 사이엔 뭔가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이 목걸이가 그 열쇠라는 것도. 은하 씨, 저기 복도 유리창에 자국 있잖아요? 그거 왜 아직 안 닦았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그리고 쓰레기장 앞도 냄새 나더라고요. 여긴 하루 2번 치우는 게 기본이에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손에 들고 있던 청소 도구를 다시 꼭 쥐었다. 정원 쪽 화분도 정리해놓고 마당 물도 뿌려놔요. 아, 세탁기도 돌아가는지 확인 좀 하고. 말을 끝낸 건 지우였다. 소파에 들어누운 채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며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루에 15번도 넘게 미라고 말해야만 했다. 아무도 내 눈을 보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는 그냥 말없이 움직이는 손에 불과했다. 은하 씨, 이 접시 뭐야? 물자국 남았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닦을게요. 하긴 학력도 시원찮고 경험도 없으니 뭐 하나 제대로 하겠어. 지연 여사의 말, 칼날 같은 말투에 얼굴이 확 붉어졌지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하방 침대에 누워서도 손이 덜덜 떨렸다. 분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였다. 세상은 나 같은 사람을 언제나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곤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들이 날 무시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기억하고 관찰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는 날 그림자라 부르지만 그림자는 언제든 빛을 따라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빛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연 씨, 이 집 관리는 정말 완벽하네요. 먼지 하나 없어요. 오후의 햇살 아래 거실 한가운데엔 고급스러운 차 세트와 고가 브랜드 백을 든 여자 셋이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지우는 장여사가 우아하게 앉아 있었다. 오, 그럼요. 우리 집 가정부가 무슨 일 하나는 아주 잘하죠. 머리는 좀 굼떠도 손은 빠르니까요. 그 순간 나는 차를 들고 다가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췄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걸음을 옮겼다. 자, 손님들 앞이니까 실수는 하지 말고 저번처럼 컵 떨어뜨리면 이번엔 진짜 나가는 거야. 속삭이듯 말하는 지연 여사의 목소리는 마치 고양이가 생쥐를 앞에 두고 놀리는 듯한 냉정함이 있었다. 내가 조심히 찻잔을 내려놓자 옆에 있던 여자가 말했다. 얘가 그 유명한 은하 씨예요? 전에 말했던 그 애? 장 여사는 씩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어릴 때부터 불쌍하게 자랐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눈치가 참 없어요. 이런 자리는 알아서 빠져주는 게 예의인데 말이죠. 새 여자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손에 들고 있던 트레이가 약간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지하방으로 내려와 조용히 속삭였다. 기억하자. 이 순간을
이 모욕을,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늘 웃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 쌓여가는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쌓여온 것들이 전부 폭발할 날이 조용히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야, 거기 좀 비켜봐. 안 보여. 지우는 이어폰을 낀 채 컵에 물을 따라 들고 있었다. 나는 식탁 옆에 무릎을 꿇고 떨어진 숟가락을 줍고 있었고, 조심하세. 쏟아지는 소리. 그리고 이는 내 셔츠. 앞부분이 순식간에 축축해졌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타고 흘렀고, 그 순간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했다. 에이, 젠장. 지우가 짜증스럽게 중얼이며 컵을 내려놨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사과는 없었다. 은경련은 말도 미안하다는 눈빛도 없었다. 그저 무심히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거실 소파로 걸어갔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셔츠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물보다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사람의 무심함이었다. 그 순간 뒷문 쪽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다. 나이든 가정부 아주머니였다. 은하야, 괜찮니? 나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네, 그냥 옷만 갈아입으면 돼요. 저 애는 어릴 때부터 그래,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다. 나는 셔츠를 바꿔 입으며 거울을 봤다. 물이 흐른 자리에 얼룩처럼 번진 그 말. 그날 이후로 지우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의 무심함 속에 숨겨진 공허함, 혹은 두려움, 그리고 언젠가는 그 눈빛도 나를 피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는 예감. 은하야, 잠깐 여기 좀 와볼래? 부엌 한편에서 야채를 다듬고 있던 김 아주머니가 나를 손짓해 불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가갔다. 너 요즘 많이 힘들지? 그 말에 순간 멈칫했다. 누구에게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괜찮아요. 원래 이런 일이니까요. 그런 말 나도 많이 해봤단다. 근데 은하야, 아주머니는 내 손등을 가볍게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누군가에게 잡힌 손이 따뜻하게 느껴진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이 집은 겉으론 고상해 보여도 안은 생각보다 더 시려. 조심해, 특히 여사님. 증님 간녀. 증님 간녀. 취 영존 보이 부이 그 더구면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 그분. 자기한테 위협이 될 만한 건 무조건 없애려고 해. 괜히 눈에 띄지 말고 말도 아끼고 그게 너한테 좋아. 아주머니의 눈빛엔 진심이 가득했다. 그 속엔 오래전부터 이 집을 살아낸 사람만이 아는 고단함이 있었다. 근데 아주머니,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죠? 그녀는 씩 웃었다. 넌 이상하게 예전 내 딸아이랑 닮았거든. 그리고 너한텐 뭔가 말 못할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아.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작게 고개를 숙인 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겠지. 그리고 그 진실을 이제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밤 11시. 저택은 고요했고 위층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다. 지하방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나는 오늘도 똑같은 습관을 반복했다.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보자기를 꺼내 그 속에 든 은목걸이를 조심히 손에 쥐었다. 반짝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겐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빛이었다. 펜던트 뒤편, 작게 새겨진 글자 하나. 이혼장. 처음 봤을 땐 몰랐었다. 은연 은하의 은인가? 단순한 조합인가? 그런데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장씨 집안. 그리고 장귀라는 글자.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건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 나는 작게 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심장은 거짓말을 못한다. 하필 왜 이 집일까? 하필 왜 이 가족들 사이에서 나만 이토록 낯설고
익숙한 기시감에 시달릴까. 그날도 나는 목걸이를 꼭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널 놓치지 않겠다고 했지. 어떤 진실이든 이 목걸이 안에 담겨 있다면 나는 끝까지 찾아낼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 이 이름을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한 이유를 밝히게 될 것이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찼다. 창밖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장 회장의 서재 청소를 맡았다. 여긴 책 먼지만 잘 털어. 아무거나 건드리지 말고. 지연 여사의 신신당부가 있었지만 그곳은 다소 낡고 방치된 느낌이 강했다. 특히 책상 한쪽 서랍은 자물쇠도 없이 반쯤 열린 채 삐걱거리며 열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랍 안을 정리하던 중 두꺼운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장민혁 회장 가족 사진 기록.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괜찮겠지. 그냥 오래된 사진일 뿐이야.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사진 한 장과 마주쳤다. 장 회장, 지연 여사,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여자아이, 검은 곱슬머리, 작은 웃음, 무엇보다 그 아이의 목에 걸린 그 낯익은 은색 목걸이. 나는 손으로 내 목에 걸린 펜던트를 무의식 중에 움켜쥐었다. 형태, 크기, 디자인 완벽히 같았다. 나야.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릴 적 내 모습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 혼란스러웠다. 이 아이가 정말 나일까? 왜 이 집에선 이 아이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 걸까? 그날 밤 나는 목걸이를 가슴팍에 꼭 품고 잠들지 못했다. 모든 게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은하 양, 쓰레기통 옮기는 거 내가 도와줄게. 저택 뒤 주차장 옆 창고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던 내게 회장님의 오랜 기사님인 박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요, 기사님.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에이, 그래도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 나도 심심했는데 잘 됐지 뭐. 내가 들고 있던 박스를 함께 옮기며 박 기사님은 슬쩍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잠시 그분의 눈동자가 멈췄다.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하 양,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가족이나 뭐 그런 거 있어? 저요? 거의 없어요. 보육원에 맡겨졌을 땐 이미 6살이었고 이름도 목걸이에 새겨진 걸로 붙여졌대요. 내 대답에 박 기사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목걸이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순간 경계심이 들었지만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하고 따뜻해서 나는 망설이다. 목걸이를 꺼내 조심히 보여줬다. 박 기사님의 손이 살짝 떨렸다. 이거, 맞아, 이거야. 그때 그 꼬마가 항상 하고 다니던 거. 이건 회장님이 특별히 맞춘 거였어. 네? 그 아이, 지금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은하 양, 혹시 정말 그 아이일지도 모르겠구먼.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지나갔지만 내 안에서만은 무언가 뜨겁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속도로 뛰는 소리를 들으며 계단을 조심히 올랐다. 복도 불은 꺼져 있었고 저택은 이미 잠든 듯 고요했다.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회장님의 욕실 문 앞에 멈춰섰다. 잠시 망설였지만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탁, 손전등 불빛 하나로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세면대 위, 가지런히 정돈된 물건들. 그중 하나, 회색 칫솔. 아주 미세하게 브러쉬 끝에 남은 흔적.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일회용 비닐백에 칫솔을 넣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손끝이 식은 채 떨렸지만 돌아서지 않았다. 며칠 후 작은 봉투 하나가 편의점 택배로 도착했다. 검사 결과서. 숨을 죽이며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결과를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다. 99, 99, 17% 일치. 눈앞이 흐려졌다.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묘한 해방감. 진짜였어. 정말 나 회장님의 딸이었어. 눈물이 맺힌 눈으로 나는 봉투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곧 생각났다. 이 진실을 내가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그리고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누군가에게 위협이 된다면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손에 넣었다. 작은 봉투를 가슴에 품고 나는 지하방 구석에 주저앉았다. 99% 일치. 입술이 저절로 떨렸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 하나였다. 나는 장민혁 회장의 딸이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어릴 적 실종된 그 아이 나였다. 말도 안 돼. 진짜 내가 그토록 욕먹으며 청소했던 이 집, 조롱과 모욕을 견디며 살아왔던 이 공간. 그게 내가 태어났던 집이었다니. 가슴속 깊은 데서 무언가 터져나왔다. 억울함? 분노? 그리움? 아니, 다 섞인 감정이었다. 어릴 적 기억나지 않는 따뜻한 품. 언제부턴가 익숙했던 장 회장의 눈빛. 지우의 무관심 속에 숨겨져 있던 미묘한 시선. 그리고 지연 여사의 그 이상한 경계심.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나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가정부 은하가 아니었다. 나는 장은하. 이 집에 잊혀진 진짜 딸이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게 뒤집힐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위해 차분히 준비할 것이다. 여보, 그 아이 아직도 찾고 있어? 장 회장이 허탈한 눈빛으로 벽을 바라보던 어느 날 밤, 지연 여사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민혁 씨,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하지 않을까? 당신도 알잖아. 그 아이는 이미 세상에 없다는 거. 장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니야, 난 못 믿어. 그날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 말 다 들쑥날쑥했어. 당신이 그렇게 매달릴수록 지금 이 가정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아? 지연 여사는 애써 눈물을 삼킨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슬픔보단 계산에 가까웠다. 지우도 불안해하고 있어. 자꾸 없는 아이 이야기만 하니까. 지우가 불안해하는 건 네가 자꾸 아이를 의식하게 만들어서야. 장 회장이 순간 목소리를 높이자 지연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좋아, 그럼 당신이 그 아이 찾겠다면 진실 하나 알려줄게. 지연은 장 회장이 몰래 보관해 두었던 옛 신문 기사를 꺼내 펼쳤다. 2001년 XX 터널 유아 실종 후 차량 전복 사고 발생. 시신은 찾지 못해. 그 차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경찰이 말했어. 차 안에 불탄 유해 아이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 말에 장 회장은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그래, 그랬구나. 그날 이후 장 회장은 아이를 찾는 일을 멈췄다. 그리고 지연 여사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가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가장 강력한 거짓말. 죽음을 선택해야 했다는 걸. 하지만 지연은 몰랐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집안 어딘가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엄마, 왜 자꾸 아빠한테 회사 일 관여하지 말라고 해? 지우는 소파에 누워 팔짱을 낀 채 짜증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지연 여사는 그 옆에 앉아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다. 지우야, 이제 곧 우리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조용히 아빠 말에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돼. 근데 아빠는 아직도 나한테 회의 자료도 안 보여주고 후계자 얘기도 꺼내지 않아. 그냥 내 눈앞에선 늘 그 딸 얘기만 하잖아. 지우의 말에 지연 여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매서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그 남자 결국 감정에 휘둘리는 스타일이야. 네가 착한 척만 잘하면 언젠간 다 줄 거야. 그녀는 작은 금고를 열어 안에 숨겨둔 서류철을 꺼냈다. 그 속엔
유언장 초안, 지분 구조 변경안, 그리고 지우 이름으로 미리 준비된 법인 명의의 계약서들이 있었다. 엄마가 다 준비했어. 네가 27살이 되는 순간 이 모든 걸 네 이름으로 바꿀 수 있게. 지우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의 눈에는 욕망과 불안이 동시에 비쳤다. 그리고 그 딸, 그 애에 대한 얘기 다시 나오면 엄마가 알아서 처리할게. 지연 여사는 그렇게 말하며 와인 한 잔을 들었다. 붉은 액체가 잔 안에서 천천히 돌았다. 이제 곧 우리 세상이 될 거야. 그러나 그 순간 지하방에선 누군가 조용히 녹음기를 껐다. 은하, 모든 걸 듣고 있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다. 은하 씨, 이리 좀 와봐요. 지연 여사의 날, 선 목소리가 울렸다. 그날따라 집안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고 거실 중앙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이죠? 은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때 지우가 조용히 책상 위에서 뭔가를 집어들었다. 이거 내 시계야. 지난주에 사준 롤렉스. 못 봤다고 난리였던 거 기억나지? 그가 들어보인 시계, 명백히 고급 브랜드였다. 그리고 그 시계는 은하의 방 서랍에서 나왔다고 했다. 내가 거기 둘 리가 없거든. 근데 왜 네 방에서 나왔을까? 지연 여사는 연민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실망이야. 은하 씨, 우린 그래도 가족처럼 대해주려고 했는데. 저 정말 아니에요. 전 그런 짓 안 했어요. 방 열쇠도 아무나 열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일부러 넣었다는 거야? 지우가 비웃듯 말했다. 은하의 눈빛이 떨렸다. 억울하고 분했고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참았다. 그 시계 며칠 전 청소할 때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 방에 잠글 만한 귀중품도 없고요. 제 서랍 자주 안 잠급니다. 누구든지 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지연 여사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때 박 기사님이 조용히 다가왔다. 저기 CCTV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부엌 쪽에서 복도까지는 각도 잘 나옵니다. 은하 양 방 근처도 잡힐 거예요. 잠시 정적. 지연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굳이 그럴 것까지 있나요? 가족끼리. 아니요,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은하가 단호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제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니까 실수하지 마. 은하 씨, 당신은 주방 쪽만 정리해요. 거실엔 얼씬도 하지 말고. 지연 여사는 입가에 억지 미소를 머금은 채 하지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날 장 회장은 해외 지사 대표들과 회동이 있었다. 집으로 초대한 건 오랜만이었고 모두가 긴장한 상태였다. 하지만 은하 씨,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연 여사의 외침.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하를 향했다. 죄송합니다. 잔 정리를 하다 그만 탁. 쨍그랑 손에서 미끄러진 찻잔이 깨졌다. 바닥에 물이 튀고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지연 여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몰골이에요? 손님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지우는 코웃음을 쳤고 몇몇 손님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다. 이런 사람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내가 한심하네요. 은하 씨,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네, 은하는 숨을 들이켰다. 장 회장은 자리에 없었다. 기묘하게 꼭 이 타이밍에 자리를 비운 것이 이상할 만큼. 당장 짐 챙기고 나가요. 그리고 이 집엔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마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누군가는 속 시원한 표정으로. 하지만 은하는 끝까지 고개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날이 오면 누가 이 상황을 연출했는지도 모두 알게 되겠죠. 그녀는 그렇게 하얀 앞치마를 벗고 조용히 저택을 떠났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집안의 균열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비 오는 새벽,
은하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저택을 나섰다. 누구도 배웅하지 않았고 누구도 붙잡지 않았다. 결국 그렇게 쫓겨났네. 역시 사람은 배경이 중요해. 부엌 창문 틈으로 들린 어린 가정부들의 수군거림. 은하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박 기사님이 조용히 차 문을 열어줬다. 은하 양, 정말 그냥 가는 거야? 네, 저 원망 안 해요. 누가 뭘 꾸몄는지도,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도 이제는 이해하니까요. 그녀는 차에 타지 않고 우산도 없이 걸음을 옮겼다. 가랑비가 어깨를 적셨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이 집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저 이 집이 아직 나를 알아볼 준비가 안 된 것뿐. 그녀는 지하철역 앞에서 멈춰서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가정부 은하는 끝났고 장은하로 살아갈 준비가 됐어. 그리고 그녀의 손 안엔 DNA 결과지와 함께 녹음 파일이 담긴 USB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다. 말없이 떠났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걸 가지고 나왔던 그날, 그녀는 세상이 다시 보게 될 잊혀진 진짜 이름을 조용히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분 조사 가능할까요? 서울 강북에 위치한 작은 법무법인 은하는 조심스럽게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차갑게 웃고 있는 장지연 여사의 얼굴이 있었다. 변호사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다. 장지연? 이름이 익숙한데요. 제이그룹 회장의 부인이잖아요? 네, 저 이분의 과거를 알고 싶어요. 결혼 전 이름, 학력, 가족, 재산 출처까지 전부요. 그 정도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되세요? 은하는 봉투 하나를 꺼내 밀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수년간 틈틈이 아껴 모은 전 재산이 들어 있었다. 이 돈이면 충분할까요? 변호사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의지가 강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정식 계약서 쓰시죠. 며칠 후 첫 번째 자료가 도착했다. 그리고 그 첫 장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펼쳐졌다. 지연 여사. 원래 이름이 장지연이 아니었어? 서류에는 장지연이 아닌 본명 유정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게다가 과거 수차례 개명 이력과 의심스러운 재산 형성 기록들, 수상한 부동산 거래, 정체불명의 후견 계약서까지. 은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당신이 숨기고 싶은 과거를 세상에 드러낼 차례야. 복수는 소리 없이 그러나 가장 날카롭게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지원자 장은하 씨 맞으시죠? 법무팀 계약직 자문직으로 채용 확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전화기 너머 인사팀 직원의 목소리에 은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순간 그녀의 눈빛은 싸늘하게 바뀌었다. 그렇게 딱 3주 후 은하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장원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다. 예전 허름한 앞치마를 입고 가정부 신분으로 드나들던 그 출입구가 아닌 당당한 정문이었다. 법무팀 신입 자문 장은하입니다. 출입증을 받은 그녀는 마치 처음 온 사람처럼 침착하게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유리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로비벽의 대형 사진, 장 회장과 지우, 그리고 지연 여사의 가족 사진을 보며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해졌다. 이젠 같은 공간에서 다른 신분으로 당신들을 마주하게 될 거야. 법무팀의 첫날은 조용했다. 은하는 빠르게 문서 업무를 익히고 그룹 내 지분 구조와 상속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연 여사의 이름이 포함된 비밀스러운 계약서 몇 개를 시스템에서 찾아냈다. 여기서부터야 책상 서랍 안엔 USB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 안엔 지금까지 은하가 수집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칼처럼 누군가의 가면을 찢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지우 상무님, 이 계약서 말인데요.
뭔가 이상합니다. 법무팀 팀장이 서류를 들고 지우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지우는 살짝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이상하다니요? 다 내가 직접 검토하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네,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첨부 7조에 있는 공급 단가, 변동 조건, 이 원계약서엔 없던 내용이에요. 지우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건 음력사 쪽 요청으로 나중에 추가한 거예요. 팀장님이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요, 상무님, 그 조항 때문에 회사 손해가 4억 원 이상 예상됩니다. 그리고 협력사 대표가 상무님과의 별도 미팅에서 이 조항이 들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팀장님, 말 조심하세요. 나한테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 누가 시킨 거예요? 그 말에 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팀장이 아니라 감사실에서 정식 조사 들어간답니다. 이 계약건으로요. 같은 시각 법무팀 사무실 한켠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은하. 그녀의 모니터에는 지우의 계약서 원본과 수정본을 비교한 자료가 떠 있었다. 자신감이 지나치면 결국 발목을 잡히는 법이야. 그녀는 USB에 그 증거를 저장하며 작게 웃었다. 이제 첫 발이야. 지우 씨, 회장님, 지금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장 회장의 비서실, 은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손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장 회장은 피곤한 듯 서류를 넘기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법무팀, 장은하 씨였지요? 네, 맞습니다. 실은 이건 반드시 회장님께 직접 전달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장 회장은 잠시 시선을 고정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시죠. 무슨 일이죠? 은하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이 안에는 최근 장지우 상무가 주도한 계약의 조작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수정본 비교본, 협력사와의 녹취록, 그리고 비공식 회의에서의 정황 정리까지 있습니다. 장 회장의 손이 멈췄다. 지우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회장님,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 모든 자료를 법적으로 검토했고 내부 감찰에도 이미 보고된 상태입니다. 은하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장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 끝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전하는 거죠?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믿고 싶었던 건 회장님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말에 장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 손엔 무거운 증거, 다른 한쪽엔 오래된 의심.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은하를 단순한 직원이 아닌 무언가 익숙한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아이.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어. 장 회장은 은하가 떠나고 난 뒤에도 그녀의 말투,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회장님, 이걸로 어떤 검사를 원하십니까? 유전자 검사. 이 아이의 머리카락은 여기 있고 제 것도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해 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며칠 후 하얀 봉투 하나가 장 회장의 책상 위에 도착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을 뻗었다. 부성 확률 99군 9둔 991% 일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에 들린 서류가 툭 바닥에 떨어졌다. 은하가 내 딸이라고 기억 속에 스쳐간 어릴 적 사라졌던 딸아이의 얼굴.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그날의 충격. 지연의 말만 믿고 더 이상 찾지 않았던 지난 세월들. 난 뭘 한 거지? 장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앞이 흐려지고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은하가 다시 나타난 그날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외면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토록 기다려온 딸이 바로 그 집 안에서 가정부로 살아왔다는 사실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장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장 회장은 그날 이후 은하 앞에서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장은하 씨, 이건 우리 법무팀에서 검토할 자료인데요. 네, 제가 맡을게요. 회사 안 늘 침착하게 행동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은하. 그녀가 웃을 때 그의 잃어버린 딸이 어릴 적 간질간질 웃던 모습이 겹쳐졌다. 그녀가 조용히 모니터를 응시할 때 어린 시절 유치원 발표회에서 진지하게 대사를 외우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회장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요즘 자꾸 은하 씨만 보고 계시던데요? 비서의 농담 섞인 말에 장 회장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가 그냥 좀 특별해서. 그러면서도 그는 차마 다가서지 못했다. 너무 늦었을까봐. 이미 너무 많은 걸 놓쳤을까봐. 그렇게 창 너머에서, 복도 끝에서, 회의실 유리창 너머에서 장 회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딸을 매일같이 조용히 지켜봤다.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그때 꼭 안아줄게. 그의 마음은 조금씩 용기를 모으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후계자를 발표하신다고요? 장원그룹 내부는 하루 종일 술렁거렸다. 직원들의 단톡방, 고위 임원들의 사적 채널까지 모두 한 가지 이야기뿐이었다. 드디어 장지우 상무가 확정인가 보네. 어머, 드레스 사야겠다. 가족들도 다 참석한대. 저녁 서울 최고급 호텔 스위트홀, 샹들리에 아래에 검은 정장을 입은 재계 인사들과 언론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지연 여사는 붉은색 드레스를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Hey gang, some fat. 지우야, 오늘은 내 날이야. 처음. 너무 늦었지. 지금이라도 넘겨주면 감사해야지. 지우는 거만하게 웃으며 샴페인을 들었다. 그리고 장 회장이 등장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다. 그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가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우리 장원그룹의 미래를 이야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제가 오래도록 고민한 끝에 장원그룹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지우는 숨을 들이켰고 지연 여사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리고 하지만 그 이름은 오늘 밝히지 않겠습니다. 객석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가치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은하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장 회장은 잠시 시선을 객석 위로 올렸다. 그리고 단 한 사람, 조용히 뒤쪽에 앉아 있는 은하를 조금 더 오래 바라봤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곧 세상에 말할 거야. 넌 내 딸이고 장원의 진짜 미래라는 걸. 이번에야말로 끝내야겠어. 지연 여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호텔 행사 이후 회장의 시선이 자꾸 은하에게 머무는 걸 느끼고 불안감은 점점 증오로 바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장원 본사 건물 뒤편 비상계단, 은하는 복사된 서류를 들고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장사원, 지금 시간이 좀 돼요? 낯익은 목소리. 지연 여사가 계단 위에서 웃고 있었다. 네, 회의 자료 드리러 가던 중인데요. 아, 잠깐이면 돼요. 이쪽으로 와줄래요? 저기 조명이 고장났는데 뭔가 떨어졌더라고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다가간 순간, 조심해요. 지연 여사의 손이 은하의 어깨를 미세하게 밀어냈다. 순간 은하의 발이 헛디뎌 흔들렸다. 으아. 하지만 그 순간 뒤쪽에서 한 손이 은하를 붙잡았다. 괜찮아요? 박 기사님이었다. 그는 휴게실로 가는 중 우연히 계단 아래를 지나던 참이었다. 은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 지연 여사는 당황한 얼굴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어머, 나 참,
난 그냥 조심하라고 한 건데. 은하는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다만 다음부턴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누가 보면 일부러 그런 줄 알 테니까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확실하게 박힌 말이었다. 그날 밤 은하는 조용히 거울 앞에 섰다. 이제는 절대 눈 감지 않아. 누구도 날 밀어낼 수 없게 만들 거야. 장원그룹 본사 대강당. 그날은 특별한 임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전 부서 팀장들과 실무진까지 전원이 참석하라는 공지가 내려졌고 회의실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연 여사는 우아하게 앉아 있었고 지우는 지루하다는 듯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리고 단상 위로 장 회장이 천천히 걸어 올랐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장원그룹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그는 가볍게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제가 오랫동안 찾던 가족이 있습니다. 한때 잃어버렸고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제 친딸입니다. 웅성 순간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연 여사는 웃음을 잃었고 지우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다. 뭐라고요? 딸이요? 그 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법무팀 자문직으로 일해왔던 장은하 양입니다. 장 회장이 손을 뻗자 뒤편 문이 열리며 장은하입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말문이 막혔다.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말이 돼요? 저 여자가 갑자기 딸이라니요? 지연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은하는 내 핏줄이 맞습니다. 정식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으며 그 어떤 부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앞으로 장원그룹의 상속 구조와 후계 계획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조정될 것입니다. 그 순간 장은하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닌 장원의 중심으로 올라서기 시작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지우는 회의실을 나와 회장실로 뛰어들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재검사해야 해요. 그 여자, 무슨 수를 썼을지도 모르잖아요. 장 회장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지우야, 은하는 내 딸이다. 그건 과학으로도 기억으로도 명확해. 기억? 이제 와서 갑자기 기억이 나요? 20년 넘게 잊고 살다가요? 지우의 말에 은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내가 원했던 건 아버지 자리도 상속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죠. 거짓말 마. 네가 원하는 건 다 뺏는 거잖아. 우리 가족, 우리 자리. 지우의 눈엔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변호사를 불러 사설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도착했다. 부성 확률 99, 91% 일치. 똑같은 수치, 똑같은 결론. 지우는 결과지를 바닥에 던졌다. 이럴 수가. 그제야 그의 분노는 당혹과 혼란으로 바뀌었다. 지연 여사는 조용히 뒤를 돌아 창밖을 바라봤다. 표정은 무너질 듯 굳어 있었지만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하는 천천히 말했다.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일 뿐이에요.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실 앞에서 그의 소리는 사라지고 있었다. 회장님, 잠시 보시겠습니까? 지연 여사님 관련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포착되었습니다.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팀장은 서류를 펼쳤다. 이 계좌들! 전부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입니다. 하지만 실질 관리인은 지연 여사로 보입니다. 장 회장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다. 이런 계좌를 왜 지금까지 몰랐지. 일부러 세금 감시망을 피해서
거래 내역을 분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 중 일부는 팀장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다. 장은하 씨 이름과 비슷한 가명도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장 회장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며칠 뒤 검찰 금융범죄수사부가 장원그룹에 출입했다. 이은 여사님, 귀하의 금융거래와 관련해 자금 세탁 및 위장 계좌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연 여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그런 걸 왜 해. 하지만 수사관이 보여준 USB 화면 속엔 지연 여사가 직접 서명한 가명 서류와 장기적으로 흘러간 수십억 원의 자금 흐름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자료에는 은하라는 이름을 본뜬 가짜 명의도 있었다. 이건 지연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눈빛으로 은하를 바라봤다. 네가 꾸민 거지.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꾸민 게 아니라 당신이 감췄던 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 말에 지연의 손이 떨렸다. 진실은 그녀가 무너질 때까지 은하의 편이었다. 장지우 상무님, 본 인사위원회는 귀하의 내부 계약서 조작 및 자금 유용 혐의에 대한 징계 결정을 논의합니다. 회색 벽, 차가운 분위기의 회의실. 지우는 억울하다는 듯 책상을 내리쳤다. 말도 안 됩니다. 그 계약은 협력사와의 상호 이익이었어요. 그리고 난 그런 식으로 돈을 챙긴 적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터에 떠오른 자료는 냉정했다. 장지우 상무가 서명한 내부 이메일 첨부 문서, 거래 계좌 기록, 협력사 대표의 진술까지 포함해 이 모든 건 사실을 가리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다. 상무님, 이제는 인정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지우는 말이 막혔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장 회장이 들어왔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장 회장은 말없이 손을 들어 올렸다. 계속하시오. 위원장은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장지우 상무는 즉시 직무정지 및 직급 강등, 인사이동 후 6개월 재심사 대상으로 결정합니다. 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해임이라니. 아버지, 설마 당신도 이걸. 장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지우야, 넌 내 아들이지만 회사 앞에선 한 사람의 임원일 뿐이야. 책임을 져야지. 그 말에 지우는 허탈하게 주저앉았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은하의 모습이 지우의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그에게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그 순간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이제 은하 씨가 장원그룹의 실질적 후계자로 오르는 건가요? 언론은 연일 보도했고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의심이 교차했다. 그동안 묵묵히 일하더니 결국 저 자리를 노린 거였군. 그래도 자격은 있잖아. 친딸인데다. 실력도 있으니까. 그리고 장 회장은 정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장은하 양을 우리 장원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회견장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그 순간 은하가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받지 않겠습니다. 정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전 권력도 재산도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삶의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고 그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장 회장이 그녀를 바라봤다. 말없이 눈빛만으로 수많은 감정을 전하고 있었다. 이제야 알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이름이나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멎었다. 은하는 미소 지었다. 결코 약하지 않은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미소였다. 그러니 저는 오늘로 법무팀 자리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제 삶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녀의 말에 장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강한 아이야. 내 딸답게 누구보다 멋진 선택을 했구나. 며칠 후 장 회장은 비공식 가족 미팅을 조용히 열었다. 은하, 지우, 몇몇 고위 임원들만 모인 그 자리에 은하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은하야, 정말로 후계자 자리를 거절할 생각이냐? 장 회장의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그 자리는 제 방식과는 맞지 않아요. 하지만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창업을 하려고 해요. 장원그룹 이름 없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제 방식대로 회사를 키워보고 싶어요. 뭐라고? 지우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흘렸다. 이 모든 걸 놔두고 그냥 창업한다고? 그게 말이 돼? 은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투자해 주세요. 다른 스타트업처럼 평가하고 검토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면요. 임원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럼 우리 펀드라인 통해서 공식 심사 절차 밟으라는 건가요? 네, 제안서도 직접 준비할 겁니다. 저는 장은하로서가 아니라 사업가 은하로 평가받고 싶어요. 장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 용기라면 어떤 이름보다 강력한 자산이 될 거야. 지우는 속으로 씁쓸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은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름이 아니라 실력으로 세상에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늦은 회장실. 장 회장은 홀로 소파에 앉아 손에 쥔 오래된 흑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은 창업 초기에 조그만 사무실 앞에서 당당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지금의 지연도, 지우도 아닌 첫사랑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아버지, 잠시만 괜찮을까요? 은하였다. 장 회장은 사진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렴. 은하는 천천히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사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이 세상에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도 장 회장은 말없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제가 여기까지 와야 했는지, 왜 피는 거짓말하지 않는지를요. 그 말에 장 회장은 고개를 떨궜다. 그래, 넌 나를 닮았더구나. 말투도 눈빛도 결정적인 순간에 밀지 않고 나아가는 그 뚝심도. 은하가 살짝 미소 지었다. 그건 당신이 나에게 준 첫 번째 유산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순간 장 회장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그 오랜 시간을 너 혼자 보내게 해서 이제야 안아주게 돼서. 은하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장 회장은 더욱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 장 회장은 은하가 딸이라는 사실보다 더 감격스러운 걸 느꼈다. 그건 자신의 젊은 시절이 은하라는 이름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것.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은하는 오래된 벽돌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그곳은 한때 그녀가 지냈던 고아원이자 삶의 시작이자 상처였던 공간. 이 건물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다시 살려볼까 합니다. 그녀는 함께 일할 팀원들에게 말하며 작은 설계 도면을 펼쳤다. 아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놀이방, 공부방, 그리고 미혼모들이 머물 수 있는 쉼터도 같이 만들 거예요. D. 와, 척, 법, 은하는 미소 지었다. 수익은 사람 마음에 남는 거예요. 저도 이곳 덕분에 살아났으니까요. 센터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기자들도 있었고 장 회장과 몇몇 장원그룹 임원들도 조용히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은 밝게 웃으며 뛰어놀았고 한쪽에선 젊은 엄마들이 조심스럽게 상담을 받고 있었다. 여기서 일해도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한 미혼모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제가 다른 데선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은하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그런 사람들 위해 있는 곳이에요. 환영해요. 그녀의 말에 여성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저녁, 장 회장은 은하를 불러 따로 말했다. 기업 후계자보다 이런 일을 먼저 하다니 참 너답다. 은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지, 전 기업도 세우겠지만 먼저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싶어요. 장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진짜 리더의 첫 걸음이야. 그날 밤 은하는 센터 옥상에서 별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가 어릴 때 꿈꾸던 세상에 한 발짝 가까워졌어. 은하는 새로 문을 연 센터의 복도 한쪽에 조용히 전화번호 하나를 꺼내들었다. 여보세요. 혹시 이정숙 이모님 댁 맞나요? 그 목소리는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듯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며칠 후 작은 짐을 들고 센터 앞에 선 중년의 여성. 바로 장씨 집에서 은하를 몰래 감싸주던 그 가사도우미였다. 정말 네가 날 부른 거니? 네. 그때 이모님 아니었으면 저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이정숙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난 그냥 너처럼 조용히 일하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게 전부예요. 그 마음 하나로 저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은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센터 안으로 안내했다. 이곳에서 함께 해주세요. 아이들 밥도 챙기고 엄마들 얘기도 들어주고 무엇보다 제 옆에서 든든한 어른이 되어주세요. 그 말에 이모는 손을 꼭 잡았다. 은하야, 넌 정말 잘 컸구나. 그날 저녁, 은하는 이모의 방 앞에 따뜻한 찻잔을 올려두고 메모를 남겼다. 가장 힘들었던 날, 따뜻한 밥 한 끼를 줬던 당신께 이젠 제가 매일 따뜻한 하루를 드릴게요. 그녀는 복수보다 감사의 길을 선택했다. 그 길 끝에서 진짜 가족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다. 늦은 오후 복지센터 근처 공원 벤치 앞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은하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잠시 지켜보다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벤치에 앉았다. 은하야. 은하는 놀란 듯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지우 씨?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난 정말 바보였어. 회사, 명예,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잊고 가족이 어떤 존재인지 못 깨닫고 있었어. 은하는 조용히 지우의 말을 기다렸다. 지우는 눈을 들고 말했다. 네가 날 이해해 줄 줄 몰랐는데 너는 묵묵히 너답게 해왔더라. 네가 쉼터 여는 거 보고 진짜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았어. 그의 목소리에 갈라진 한 조각 따뜻함이 섞였다. 미안해. 네 자리도 내 자리도 내가 남은 감정 속에 묻어두려고 했어. 하지만 네가 강하다는 걸, 네가 어떤 딸인지, 너의 선택이 얼마나 멋진지 이제야 알아. 은하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저도 언젠가 지우 씨도 아빠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지우는 손을 내밀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진짜 형제, 진짜 가족처럼, 아니면 동료 같은 그런 관계라도. 은하는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작해요. 이번엔 진짜로. 그 순간 잔잔한 바람이 그들 사이 흐르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퍼졌다. 식지 않는 미움보다 용기 있는 사과와 화해가 사람을 진짜로 이어준다. 며칠 후 지우는 다시 센터에 들렀다. 은하야, 같이 식사라도 할까?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근처에 조용한 집밥 식당이 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말이 많진 않았지만 어색함보단 조심스러움이 더 많았다. 식사 후 지우가 물었다. 혹시 앞으로 우리 좀 더 자주 만나도 괜찮을까? 은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마음 한켠이 불편해요.
그때 제가 어떤 눈빛으로 버림받았는지, 어떤 말로 무시당했는지 선명하거든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저는 용서했지만 예전처럼 가까워지긴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에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자격은 없다는 걸 알아.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 은하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시간이 알려주겠죠. 저도 마음을 닫을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걷되 서로의 간격을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다. 진짜 용서는 말보다 시간과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었기에 장원그룹 본관 20층 비어있는 회장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오늘 장 부인께서 정식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공기 속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은하는 창문 너머 흐린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디로 간대요? 아무에게도 말 안 했대요. 지인들에겐 유학 가는 조카 돌보러 간다고 했지만 사실상 모든 부동산도 정리했어요. 출국은 오늘 밤입니다. 그날 저녁 인천국제공항 VIP 출국장. 한 여인이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혼자 걸어 나갔다. 바로 장 부인이었다. 그 화려했던 패션, 잔인했던 눈빛, 무너진 욕망의 끝에서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대한민국을 등졌다. 며칠 뒤 한 장의 편지가 장 회장의 집무실에 도착했다. 나는 끝까지 내 것을 지키려 했고 그 결과 당신도 아이들도 나도 모두 잃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도 한때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만든 상처기에 미안하단 말은 하지 않을게요. 다만 이제 은하를 당신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 지켜주길. 언더서걸. 장 회장은 편지를 조용히 접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너도 결국 사랑을 놓친 여인이었구나. 그 순간 은하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응, 이제 진짜 가족만 남았구나.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다. 늦은 밤, 복지센터 1층 주방, 하얀 조명 아래 은하는 혼자 밥상을 차렸다. 김이 나는 된장국,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아주 조용한 숟가락 소리. 잘 먹겠습니다. 혼잣말처럼 뱉은 말 뒤로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다. 숟가락을 들다 말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창밖엔 아무도 없고 센터 전체가 잠든 시간, 눈가가 뜨겁게 번졌다. 이제 모두가 날 알아보고 아버지도 세상도 인정해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은하는 천천히 밥 한 술을 입에 넣고 작게 삼켰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나 왜 이렇게 외롭지?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아 혼잣말을 했다. 엄마, 내가 맞는 길을 걷고 있는 거겠죠? 그때 뒤쪽 문이 살짝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은하야, 밥 안 먹었으면 나랑 같이 먹자. 이모님이었다. 예전 장씨 집에서 함께했던 그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 은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곧 미소 지었다. 같이 먹어요. 된장국 맛있어요. 이모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혼자 먹는 밥은 맛도 안 나지. 앞으로 혼자 먹지 마. 그날 밤 부엌엔 따뜻한 밥 냄새와 서로를 위로하는 말소리가 오래도록 머물렀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걸 은하는 다시 한번 느끼고 있었다. 장원그룹 본사, 회의실 복도, 오후 늦은 시간, 사람들이 대부분 퇴근하고 건물은 조용했다. 지우가 복도를 걷다. 문득 은하와 마주쳤다. 정적, 은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옆으로 비켜섰다. 그 순간 지우의 입에서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왔다. 너 같은 쓰레기가 우리 집안 이름을 더럽힌다고 생각 안 해?
은하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한 번 내쉴 뿐이었다. 지우는 더 말하려다. 그녀의 침묵에 압도된 듯 말끝을 흐렸다. 아무 말도 안 해? 은하는 천천히 돌아봤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눈빛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지우를 연민하듯 바라보는 시선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은하의 침묵을 떠올렸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지? 나라도 화를 냈을 텐데. 그의 마음 어딘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됐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진실을 품고 견뎌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아원 옥상 회색빛 하늘 아래 천둥이 울리고 있었다. 비는 쏟아지고 하얀 원피스는 몸에 젖어 붙어버렸다. 그 속에서 은하는 무릎을 꿇은 채 작은 액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 엄마, 그 한마디와 함께 눈물이 비에 섞여 쏟아졌다. 사진 속 미소 짓고 있는 젊은 여인, 은하의 어머니였다. 왜 그때, 왜 나를 두고 가셔야만 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하늘은 마치 함께 울어주는 듯 세차게 울부짖고 있었다. 이제야 엄마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근데 엄마, 나 정말 힘들었어요. 그녀는 사진을 품에 더 꼭 안았다. 그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엄마를 욕되게 한 말까지 들으면서도 난 끝까지 참았어요. 왜냐면 엄마라면 그랬을 테니까요.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거센 바람이 옥상에 몰아쳤다. 그러나 은하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자리에 그대로 사진을 꼭 안은 채 비를 맞으며 속에 남은 모든 울음을 쏟아냈다. 그녀의 속삭임이 빗소리에 실려 퍼졌다. 엄마,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저 엄마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날 밤 하늘은 오랜만에 비를 멈췄다. 늦은 밤 장 회장은 복지센터 앞에 조용히 섰다. 손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엔 깊은 주름과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문을 열자 정가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은하야, 정. 은하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짧은 정적. 그리고 은하가 천천히 일어섰다. 아버지. 장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딸을 바라봤다. 그의 눈엔 금세 눈물이 맺혔다. 그래, 네가 맞구나. 그는 천천히 다가가 은하의 양 어깨를 붙잡았다. 이 아버지가, 이 바보 같은 놈이 널 몰라보고. 목소리가 떨렸다. 은하는 말없이 그 품에 안겼다. 그 순간 장 회장은 더 이상 참고 서 있을 수 없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두 팔이 20년을 지나 드디어 딸을 품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붙잡으려는 듯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포옹, 가슴속 응어리를 녹여내는 눈물. 은하가 작게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이렇게라도 다시 만났잖아요. 장 회장은 그녀를 더 꽉 안으며 말했다. 그래, 절대 다시는 널 놓치지 않을 거야. 밖에선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그 부드러운 빗소리 속에 아버지와 딸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밤 7시 장원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리셉션이라는 명목의 대형 파티가 열렸다. 기업인 정재계 인사, 기자들까지 각계각층의 인물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기념이 아닌 후계자 발표가 될 것이라는 걸. 무대 위 장 회장이 등장했다. 은빛 정장을 입고 손에 든 마이크를 조용히 들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엔 그 어떤 때보다도 제 진심을 담아 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번졌다. 이 아이는 제가 20년 전에 놓쳐버린 제 피와 살입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조명이 움직였다. 객석 뒤편, 단아한 검정 드레스를 입은 은하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저 사람이, 장 회장은 무대 아래로 내려가 은하의 손을 잡고 올렸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제 딸 장은하입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폭발했다. 회장님, 진짜입니까? 그동안 왜 숨기셨습니까? 상속 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은하는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장은하입니다. 그 단 한마디에 전국 뉴스 헤드라인은 하루도 안 되어 도배됐다. 장원그룹 장 회장. 숨겨진 친딸 공개. 20년 만에 상봉. 재벌가 뒤흔든 진실. 후계 구도. 새 국면. 가사 도우미에서 상속녀로. 장은하, 누구인가, 그날 밤. 세상은 달라졌다. 그리고 은하의 인생도. 모 방송국 토크쇼. 장은하 첫 공식 인터뷰. 카메라 조명이 켜지고 MC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다. 은하 씨,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잖아요. 가사 도우미로 지내다 회장님의 친들로 밝혀지기까지 그 시간들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은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조용히 들며 한마디 던졌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무시당해서 조용히 견디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적 있으세요? 스튜디오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MC마저 입을 다물었고 카메라 앞에 앉은 관객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은하가 말을 이었다. 저는요, 밥을 먹을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심지어 내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해 도둑이라고 몰릴 때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그저 입을 닫고 고개 숙이고 마음속으로만 소리쳤죠. 나는 그저 살아남아야 해. MC가 조용히 물었다.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은하가 미소 지었다. 네, 지금은요. 제가 누군지 말할 수 있는 이름이 생겼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단단한 신념과 과거를 견뎌낸 이만이 가진 고요한 빛이 있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화면 앞에서 같은 질문을 떠올렸다. 나는 언제 침묵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가. 서울 여의도, 국내 최대 경제 포럼 무대, 전국 언론사, 재벌 총수들, 정치인들, 유명 CEO들까지 수천 명이 함께 모인 자리였다. 어제의 토크쇼 발언은 순식간에 장원그룹 상속녀 너머로 가사 도우미에서 여신으로라 불리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사회자가 엄숙히 말을 뗐다. 오늘 포럼의 마지막 시간에는 특별한 인물을 초청했습니다. 바로 장원그룹의 진짜 딸인. 순간 관객들 사이에서 소곤거림이 일었다. 저 사람이. 카메라가 천천히 무대 위쪽에 있는 은하를 비췄다. 그녀는 한 손에 마이크를 든 채 침착하게 걸어 나왔다. 사회자가 물었다. 장은하 씨, 오늘 이 자리에서는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은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감사합니다. 그보다 제가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관현전 리면은 가우선 잡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한 걸음 내디뎠다. 저 가사 도우미로 살았던 시간, 진짜 이름이 없던 시간, 앞으로도 이름이 아닌 어떤 타이틀로 불릴 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그녀는 도대체 누구인가? 순간 천장 조명이 꺼지고 은하만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수천 명의 눈이, 카메라가, 방송용 마이크가 그녀를 향했다. 은하의 목소리는 쿨하게 낮았다. 저는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제 삶의 스토리, 제 이름 자체가 더 이상 주변 사람이 아닌 사람이기 위해 제가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수초간의 정적 후 엄청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언론 카메라는 문구를 자막으로 찍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대체 누구인가? 처음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날 밤 재계 인맥 정치권 미디어 계층까지 수천 개의 타임라인에 그 한마디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시선은 이제 은하라는 진짜 이름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장원그룹 주최 비즈니스 컨퍼런스 Q&A 세션 중 마이크를 손에 든 앵커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엥가? 장은하 씨, 당신은 가사도우미에서 회장님의 딸로 밝혀졌습니다. 과연 당신은 가사도우미였나요? 아니면 잊혀진 공주였나요? 순간 무대는 스포트라이트처럼 멈춰섰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다. 은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둘 모두였습니다. 관객석에서 숨소리가 멎었다. 가사도우미로 살았던 시간은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고 그때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잊혀진 공주였던 시간은 내 이름도 없이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가는 오랜 여정이었습니다. 카메라 조명이 은하를 따랐다. 이제 돌아보면 어떤 타이틀이 더 의미 있었다고요? 저는 그저 정확히 은하로 불리고 싶었고 그 이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관객석은 숙연해졌다. 마이크를 내리며 은하는 끝맺었다. 저는 오늘 가사도우미라도 공주라도 아닌 내 이름을 인정받고 싶어요. 그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무대 아래 언론사 리포터들은 숨을 고르고 재계 인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청중들은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너는 그냥 은하였을 뿐이었지. 그날 한 사람의 이름이 타이틀보다 강하고 진실하다는 걸 모두가 다시 깨달았다. 뉴스 스튜디오 모니터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며 긴급 속보를 알린다. 10년 전 그 아이는 정말 버려졌던 딸이었다. 부속보. 처어낸 장은하 이름 세상의 복권. 재벌가 감춰진 진실 폭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듯 흘러나왔다. 오늘 아침 장원그룹 회장 장민혁 씨가 직접 밝힌 사실. 그토록 찾던 친딸 장은하 씨가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폭주했다. 장은하 친 70년 진실 공개. 장은하 친 진실 공개. 장은하 친 장은하 친. 언론은 앞다투어 그날의 기자회견 영상과 인터뷰를 방송했다. 인터뷰 영상 중 MC가 물었다. 20년간 감춰진 진실인데 왜 이제야 밝히셨나요? 장은하가 답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었지만 제가 침묵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 진실이 누군가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선 단호함과 부드러움이 균형을 이뤘다. 다른 언론사에선 장은하의 사업 계획과 복지 계획은 재벌가는 이제 어떻게 변할까?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각국 경제지에서도 대한민국 재벌가 최초 공개 입양딸, 신세대 리더의 등장 등으로 헤드라인을 뽑았다. 그리고 SNS에는 사람들이 남긴 댓글이 줄을 이었다. 그 이름이 진짜 이름이었구나. 이 시대에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게 놀랍고 감동이에요. 그날 밤 장은하는 자신의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20년의 침묵이 나를 만든 시간입니다. 이제는 너도 나도 서로의 진실로 함께 나아갑시다. 20년 묵혀진 진실은 이어폰 너머로, 뉴스 헤드라인 너머로 모든 사람의 마음 한 구석을 흔들었다. 그리고 한 이름 장은하라는 이름은 이제 더는 울림없는 이름이 아니었다. 카메라는 고요한 회의실의 한켠을 비춘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 홀로 앉은 은하.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다. 이 서류 안에는요. 거짓으로 세운 계약서, 조작된 세금 회피 내역, 그리고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담겨 있어요. 옆에 앉은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걸 정말 혼자 파헤치신 겁니까? 은하는 담담하게 웃었다. 혼자는 아니에요.
진실을 원했던, 그리고 정의를 바랐던 사람들 덕분이죠. 그녀는 늘 조용했다. 소리 지르지 않았고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지지 않겠다는 강함이 있었다. 기자회견장에서도 그녀는 감정을 절제한 채 말했다. 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저 진짜 제 이름, 진짜 제 자리를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떤 이는 그녀를 신데렐라라 불렀고, 어떤 이는 강철 같은 여자라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말한다. 나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날 모두가 알게 되었다. 고요함이 결코 약함이 아님을. 은하라는 이름이 소리 없이 정의를 회복한 가장 강한 이름이었음을. 밤하늘 아래 은하는 고요한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멀리 서울 야경이 반짝였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 그 말을 하며 은하의 손엔 아버지와 찍은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때 저택 안 깊은 복도에서 조용한 발걸음이 들려왔다. 장 회장이었다. 은하야. 은하는 조용히 돌아보며 말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의 눈빛엔 오래된 후회와 따뜻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장 회장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 사진, 너의 어머니와 나, 그리고 너, 이게 다 진실이야. 은하는 잠시 멈칫했다가 사진을 들어 보여주며 물었다. 아버지, 왜 그토록 오래 숨기신 거예요? 장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너를 잃은 고통이 너무 컸다. 그 고통을 다시 겪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거짓 속에 널 가뒀던 거야. 은하는 침묵하다가 사진을 꼭 끌어안았다. 그럼에도 혈연은 거짓을 덮어도 스스로 드러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장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래, 그게 피란다. 아무리 감추도 묻어도 언제든 드러난다. 그리고 그 피는 너와 나를 다시 이어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사진 앞에 함께 섰다. 허탈함도 후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다. 남은 건 진짜 가족으로서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서울의 불빛은 둘의 뒤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피는 어떤 거짓보다 강하고 어떤 침묵보다 깊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누구도 뒤집을 수 없었다. 중소기업 창업 컨퍼런스 현장,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는 가운데 한 여성이 단상 위에 섰다. 은하였다. 그녀는 정장 대신 단정한 셔츠와 슬랙스를 입고 차분히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한때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청중이 술렁거렸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직접 세운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자 중 하나가 물었다. 그럼 은하 대표님, 성공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답했다. 상처를 자랑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상하듯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출신이나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절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관객 중엔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반상이 아니라 진심이 감동을 만든 순간이었다. 은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누군가 날 하찮게 봤던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간들에 감사합니다. 단상 아래 박수 소리가 터졌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고 누구의 측은한 대상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든 사람, 은하였다. 회사의 비상대책 회의실, 임원진들과 언론인, 그리고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다. 바로 그때 한 명의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은하였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발걸음. 은하 씨, 여긴 당신이 들어올 자리가 아닙니다. 지우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은하는 흔들림 없이 한 장의 문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최근 부당 인수합병에 관한 내부 조사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우 본부장과 모 계열사의 비밀 자금 흐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이걸 어디서?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하는 조용히 답했다. 제가 가장 조용했기에 누구도 제가 보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들은 눈을 피했다. 장 회장조차 딸의 결단에 숨을 삼켰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판을 바꾸는 건 항상 소리를 지르는 자가 아닙니다. 조용히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죠. 그날 모두가 알게 되었다. 누구보다 조용했던 그 여자가 가장 큰 물결을 만든 사람이라는 걸. 은하는 그 어떤 소리보다 더 강력한 행동으로 판을 바꿨다. 늦은 밤 은하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며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언젠가는 쓰러질 거라 했지. 네가 혼자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녀는 예전 지우의 말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수십 명의 직원을 둔 대표였고 세상의 시선을 바꾼 여인이었다. 비서가 문을 열며 말했다. 대표님, 기자분들이 인터뷰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카메라 앞에서 기자는 물었다. 대표님은 어떤 순간에 가장 강하다고 느끼셨나요? 은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했던 그 순간요. 누구도 나 대신 싸워주지 않을 때, 내가 나의 유일한 편일 때, 그때 나는 타오르는 불이 되었어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여자가 자신을 위해 일어서면 그건 더 이상 불씨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불꽃이에요. 기자도 카메라맨도 한참을 침묵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느꼈다. 은하는 단순한 성공한 여성이 아닌 세상의 편견을 태운 하나의 불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꽃은 수많은 약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불을 지필 희망이 되었다.